어제 엔달러 환율이 결국 160선마저 넘어섰는데요. 이에 따라 과거 투기 대상으로 전락했던 파운드화의 전체를 밟을 것이란 경고음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자 결국 일본 정부가 직접 개입에 나섰는데요. 이번 개입으로 엔화를 과연 어디까지 돌려놓을 수 있을지, 혹시 환율 전쟁의 빌미가 되는 것은 아닌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우선 뉴욕 증시 움직임 어떻게 보셨죠? 네, 어제 이번 주에는 10월 날 헌법의 날 때문에 예, 시장 개입의 여지가 상당히 좀 적다.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주중에 한 160엔 뚫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어제 바로 뚫렸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엔달러 환율이 160엔 이렇게 넘어간 것은 프라자 협정 1985년 바로 다음 연도 1986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예, 아마 다른 어떠한 현안보다도 사실 가장 이 문제가 크지 않냐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김채연 PD께서 보여주시는 156에는 시장 개입 이후에 그렇죠. 환율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160엔 뚫렸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부터 좀 말씀드리면, 예, 뉴욕 증시는 역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지난 주말부터 오늘 완전히 탈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실적이 마일드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대로 실적이 발표되고 지금 빅테크의 마지막 애플이라든가 이런 쪽이 남아 있습니다는 예. 역시 마일드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미국 증시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이렇게 고정적인 요인인데요. 오늘 새로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 30일은 두 가지 이벤트가 있죠. 하나는 FOMC 회의가 시작되는 그렇죠. 거고, 그다음에 동시에 상원에서 앨런 장관의 사실 증언이 있는데요. 예, 월가는 FOMC 회의보다도 제닛 앨런 장관의 상원 발언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앨런 발언 때문에 FOMC 회의의 매파적 상향을 유지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상황으로 미국 국채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국채금리가 김치현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10년물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가 내려갔는데요. 예, 사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국채 매입을 했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국채금리를 보여주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누군가 이 국채 물량을 이렇게 2분기에 국회 물량 공급 물량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는 지금 10년물과 그다음에 이 물량에 있어서 그걸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량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1,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물량대로 바로 이렇게 다 소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아마 앞서 이렇게 누가 전해진 거랑 좀 미스매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연스럽게 제닛 앨런 입장에서는 국채를 매입하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이게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도 106대에서 105엔대로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아까 김채연 PD가 106엔 엔달러 환율 156엔은 어제 일본의 시장 개입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미국이 협전 측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국채 매입에 따라서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105대로 하락되면서 달러 강세가 누그러지다 보니까 엔달러 환율이 지금 시청자 여러분 보시기에 156엔대로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시 시장에서는 최대 관심사가 지금 엔달러 환율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관심이 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60선마저 뚫린 상황에서 165, 170 예전 같으면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가시권에 점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60엔 결국 이 수준이 갖는 의미가 국제 환율 역사에서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상당히 크죠. 사실 프라자 협정이 1985년인데요. 예. 86년 수준을 갔다는 것은 이제 프라자 협제, N강세, N다가, 달러 약세 요 합의 부분이 이제는 40년 만에 무너지는 배경이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국제 외환 역사 이렇게 할 때는 항상 프라자 협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프라자 협정이 사실상 무너졌다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 데는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의 경제가 미국보다 어렵고 또 정치권도 상당히 어렵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자민당의 지방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가뜩이나 기시다 내각이 지금 20% 밑에 있는 상태에서 기시다 정부의 위기 상태가 됐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쇼날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실 휴일이다 보니까 어제는 일본 역내 시장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역외 시장이거든요. 예. 역외 시장이라는 것은 역내 시장보다 거래 물량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의 세력이 뚫기가 좋죠. 그렇죠. 뚫기가 좋죠. 역외 시장이니까. 그래서 바로 뚫렸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구로타 라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 그 미사 N 라인이라든가 그리고 프라자 라인이라든가 굵직굵직한 라인인데요. 그 자막을 좀 전의 자막을 한번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구로타 라인은 115엔입니다. 이건 뚫려버렸죠. 그리고 사실 미사 N 라인은 미사 N단은 사각개발의 라인으로 해서 아마 홍행코랑 시청자분이 기억나시겠습니다는 125엔입니다. 이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데 여지없이 지금 160엔대로 깎으러 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프라자 라인은 160엔입니다. 전부 뚫리는 환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시장 갭이 나설 수밖에 없는데요. 시장 갭은 두 가지죠. 하나는 IMF에서 허용하는 것이 상승 속도, 하락 속도를 조절하는 게 스무딩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시장의 방향을 바꿔놓는 것이 피벗 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는 엔달러 환율을 자막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엔달러 환율을 사실 방향이 160엔에서 154엔, 155엔 이렇게 나오면 피벗 갭이다. 피벗 갭이다. 그만큼 여기 시장이 하기 때문에 강도 있게 했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피벗 갭이라는 것은 IMF에서 허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환율 전쟁과 갔을 때 다른 국가에 걸린 국비화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개입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어제 160엔 뚫렸는데 오늘 김채연 PD가 보여주는 환율은 156엔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54고 가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죠. 이 추세 개입에서 한 번에 잡히지는 어렵죠. 그래서 서로 들쑥날쑥하는 이게 워브링 마켓입니다. 워브링 마켓은 두 가지 각도가 있죠. 하나는 워브링 마켓에다 그대로 추락하는 지금 홍행코랑 이렇게 홍행코에서 말씀한 대로 160엔 뚫려서 지금 시장 개입하지만 워브링 마켓 하다가 엔화가 추락한다. 165엔, 175엔 이렇게 해서 어제는 160엔 뚫리다 보니까 또 200엔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엔화 위기, 제2의 파운드화 위기 이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워빙 마켓 하다가 인터벤션 하죠. 시장 개입해서 시장 개입을 계속해서 개입해서 추세를 피벗 것처럼 완전히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려놓는 그래서 엔화가 안정되는 두 가지 케이스인데요. 각자 우리 그 $1 환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엔화 투자하시는 분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일본의 결제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외환 공조로 묶어놨기 때문에 사실 엔화 약세되면 원화 약세가 되는 측면이 있고 엔화가 강세되면 원화가 강세되는 측면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외화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두 갈림길을 한번 시청자분이랑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지금부터 한번 여러 가지 케이스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외신을 보는데 특이한 사진 그리고 이 관련 글들이 있었는데 이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빌딩에서 엔화를 뿌리는 국민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 일본 국민 입장에선 한국 사람과 굉장히 그 대일 감정 이런 표현을 얻기는 어렵습니다는 자 엔달러 환율이 160엔 엔화 초약세가 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지금 과거 뭐 심지 재배라든가 뭔가 지배라든가 이렇게 했습니다는 한국 사람은 엔조의 이익을 턱턱히 누려서 전부 5월 달에도 전부 뭐냐 질도 가지 않고 일본으로 간다 그랬는데요. 그만큼 엔조 혜택을 턱턱히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만큼 엔화가 약세다 보니까 수입 물가 상승해서 자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 고통이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또 경제를 바친다 해도 한국 사람이 바친다 하는 측면에서는 이 사무라이 정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중에서 엔화를 뿌렸다는 이 측면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국 국민이 자국의 법정 통화를 이렇게 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케이스랑 한번 비교해서 예. 일본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사람이 엔화를 뿌리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랑 같이 대비시켜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2019년인가에 마드라가 페트롤을 도입했습니다. 원화 관련된 법정 통화죠. 예. 이거는 바로 테라 통화가 벨기에 루뱅대의 이렇게 상품 통화인 테라 통화와 비슷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페트로 통화를 도입하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에 사실 지식인을 중심으로 해서 한편으로 국경으로 이렇게 이탈하고 그다음에 자국 통화인 볼리바르를 뿌린 적이 있죠. 아마 이거 시청자 여러분 기억이 다 나실 겁니다. 그리고 2014년에 아르헨티나가 테크니컬 디폴트가 있을 때 그때 자국 통화 폐쇄화를 굉장히 공중에 뿌린 적이 있죠. 그리고 화폐를 단행한 2010년 화폐를 단행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자 2010년 11월 13일 날 3주 두겠다. 안 가져와? 그러면 신권을 완전히 하고 국권은 휴지 조각을 하겠다. 그래서 그렇죠. 그때 당시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시고 있습니다는 기득권층이 휴지화된 거를 굉장히 공중에서 뿌려서 인도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는 그게 이제 어디에 가기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화폐는 사실 물에 쓰면 녹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코팅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이 어디 간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걸 주워서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법정 통화를 뿌린 경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진국 통화는 뿌린 적이 있느냐? 선진국도 아마 2차례 위기를 겪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그게 1990년대 초반에 소위 퀀텀 펀드, 타이거 펀드의 소유자에 해당되는 사실 조지 소로스가 영국의 파운드화를 위기를 일으켰는데요. 영국 국민들의 자존심상 사실 자국 통화 문제, 소위 파운드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품격을 유지했습니다. 이게 선진국 통화의 위기에서 첫 번째 케이스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2011년에 피그스 국가들, 프로카, 이탈리아, 그리스, 그다음에 스페인인데요. 요 국가는 법정 통화, 자국 통화의 법정 통화는 요 유로랜드 국가이기 때문에 유로화로 통용됩니다. 그래서 유로화는 통화치가 유지됐죠. 그래서 피그스 국가들이 선진국 통화 중에서 위기를 맞았지만 공동 통화인 유로화 때문에 뿌려지는 사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일본 국민들이 160엔 뚫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자존심이 강해서 공중에 뿌려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로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자세, 일본 은행이라든가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일본 국민의 단적인 과거 사무라이에서 내 자존심이 상하면 위에 소위 오야풍 꼬붕 이렇게 해서 오야풍엔 때 보여주는 이거 있잖아요. 할복이라고. 그렇죠. 그런 거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에 대해 정식 항의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본 정부도 직접 개입했다고 밝히진 않았지만 사실 시장 정황상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죠. 직접 개입에 나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과연 얼마 정도로 돌려놓을 수 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보통 내가 위안당국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 직접 개입 얘기는 안 합니다. 오히려 직접 개입 얘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 더 개입 효과를 크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것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개입의 효과를 더 확실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재무부 입장에서 오랜만에 직접 개입한 분이 노코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직접 개입한 징후가 3가지, 과거 보면 징후가 모두 나왔습니다. 하나는 마지노선 개입이라 그래서 160일 마지노선이죠. 그렇죠. 마지노선 도착했을 때, 뚫렸을 때 개입했다는 측면, 첫 번째 징후. 두 번째는 거래량이 갑자기 급증했습니다. 여객 시장에서는 시장 참여들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대부분 다 예상이 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그것도 10시 15분인가요? 뚫리자마자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것은 누가 나왔느냐? 일본 정부의 이렇게 물량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해서 두 번째 징후고요. 그다음에 낙폭이 너무 과대합니다. 160원에서 시장 개입 보고 154원까지 되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두 통화는 신흥국 통화가 아닙니다. 달러 엔화입니다. 그렇죠. 펀더멘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 하나는 국제 환투기 세력에 의해서 뚫려서 너무 엔화가 사실 적정성전보다 너무 약세가 되다 보니까 개입의 차익 실현 하는 측면에서 물량이 나온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직접 개입 물량도 굉장히 크게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정부의 재무성 입장에서는 노코멘트를 읽곤 하지만 세 가지 징후로 볼 때는 사실 직접 개입이 있었다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처럼 외환시장에 30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개입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자 지금 궁금증은 시청자 여러분 같이 궁금하시겠습니다. 과연 이번에 개입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그렇죠. 실탄만 소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측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엔저를 돌려놓는다면 어디까지 가능할까? 급격한 엔고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의 시장 개입은 환율은 주무부서가 일본의 재무석이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기획재정부가 되고 있습니다는 자 위에다가 자 지난주 금요일에 금융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엔달러 환율이 160엔 뚫리게 된 큰 요인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160엔 뚫려 재무상 개입해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행 입장에서도 자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했던 태도를 변해서 급진적인 출구 전략으로 동원할 것인가, 동참할 것인가. 이 급진적인 출구 전략은 기준금리를 빨리 올리겠죠. 예. 그래서 동참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사실 시장에서는 두 가지,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 한 가지 해서 크게 세 가지가 지금 시청자분도 궁금하시지 않겠냐.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세 가지 궁금증 모두 참 궁금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일단 일본의 경제 여건을 고려했을 때 지금 당장 엔고로 급격히 돌리기에는 또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얼만큼 개입이 지속될 것인가. 예. 또 지금 상태에서는 초엔저에서 이걸 어디까지 엔고로 돌려놓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일본 경제 여건을 봐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자, 일본은 길게 보면 1990년 루빈 독트린, 그 다음에 2012년서부터 아베노미스의 엔저 정책으로 추진했습니다. 사실 일본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볼 때에는 일본 선진국이기 때문에 예. 내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루빈 독트린이라든가 아베노미스가 굉장히 비판을 받은 것은 엔저 정책은 내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루빈 독트린서부터 시작하면 일본이 엔저 정책을 사실 1995년이니까 30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베노미스를 기점으로 한다면 지금 10년 이상 됐습니다. 엔정 정책을 하니까 정작 중요한 내수 기반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지금 엔달러 환율이 160엔 돌파했다. 엔화가 문제다. 엔저가 문제다 해서 지금 시장 개입을 앞으로 지속하고 그다음에 엔고를 지금 엔화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125엔, 115엔 해서 미사 N9 그렇다 라인으로 돌려놓게 될 때는 예. 수출마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수가 무너져서 수출마저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 경제가 더 어려움에 처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한번 사례를 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랑 같이. 프라자 합의 이후에 자 10년 동안 엔달러 환율이 236에서 자 79엔 이렇게 해서 엔화 강세를 미국과 서방 선진 5개국이 합의해서 엔고로 돌려놨습니다. 지금 사정과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시장 개입을 통해서 그것이 미국과 공조를 통해서 엔고로 돌려놓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그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239에서 79엔으로 초엔고로 돌려놨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초엔고 되니까 엔화가 예. 초강세 되니까 물가가 떨어지겠죠. 술물가가 떨어지겠죠. 디플레가 되죠. 그다음에 일본은 수출 집약적 산업에서 오면 수출이 엔화 강세 때문에 안 되죠. 그럼 물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잃어버린 20년이 나왔던 주요 요인입니다.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 이후에 이것을 돌려놓기 위해서 역프라자 합의 아베노믹스 엔저 정책을 지금까지 해서 일본 경제 회복을 모색했던 거거든요. 예. 자 이번에 시장 개입을 하고 나왔습니다. 어제 시장 개입을 해서 엔달러 환율 160에서 154, 지금은 이제 좀 올라서 156입니다는 앞으로 어떻게 개입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내수 기반이 사실 그렇게 약화된 상태에서 저렇게 엔화가 초강세로 드러났을 때는 일본 경제 무너지는 게 아니냐. 잃어버린 40년여가 나눈 상태거든요. 왜냐? 과거 1990년대에 사실 일본이 초강세 때문에 데이플레이든가 잃어버린 20년의 아픈 이렇게 추억을 있었고 지금의 엔화 약세가 되는 것이
일본의 아베노미스의 부작용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예. 바로 일본의 엔화 강세로 이렇게 돌려놓을 때는 이런 아픈 잃어버린 40년 우려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번 정부 입장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환율 전쟁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 개입으로 일본은행이 엔저 정책을 포기할 경우에 종전과 다른 형태의 어떤 환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2년 전을 거슬러 보겠습니다. 예. 그때도 제2의 프라자가 아니라 신프라자다. 이 제2의 프라자는 프라자의 모습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고요. 신프라자는 새로운 환율 전쟁 뭐 이런 쪽의 얘기 드릴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2년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2021년에 사실 그 물가를 못 잡았죠. 페드가. 그렇죠. 이렇게 지금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시적이다. 음. 평균 물가제 도입해서 사실 그 물가 상승하는 것을 오히려 부추기고 방관한 측면이 있죠. 이런 상태에서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에 해당되는 사실 제닛 옐런 입장에서는 페드에 앞서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강달러를 유도한 측면이 있죠. 예.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평가 절상이다 보니까 다른 국가 입장에선 자, 다른 국가는 통화가 약세가 되겠죠. 그러면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유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국가도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미국이 달러 강세에 자, 인플레가 유발되는 부분이 달러 강세에 그다음에 우리나라 통화의 약세 때문에 그래.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도 원화 강세를 추진하겠죠. 그래서 서로가 평가 절상의 경쟁이다 해서 시청자 여러분, 종전의 환율 전쟁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수출 경쟁을 증대시켜서 예. 수출을 증대시켜서 경기 회복을 하기 위한 평가절하 경쟁에 반해서 사실 이번에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각국들이 그것도 시발점이 미국에서 달러 강세지니까 다른 국가들은 자국 통화에서 인플레가 유발하니까 인플레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화를 절상을 시키는 그래서 평가 절상 경쟁이다 해서 종전과 달리 신환율 경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래서 파이셜 타임스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엊그제 28일인가요? 엊그제 해서 미국의 달러 강세 정책은 다른 국가들의 통화 약세로 인해서 인플레를 촉발시킬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일본도 통화 방어를 하고 ECB도 통화 방어하고 경우에 따라서 한국도 외환 공조를 통해서 통화 방어하고 하는 측면이 바로 그러한 맥락이다. 미국이 강달러로 해서 인플레를 수출하면 자국 통화를 방어하고 인플레를 방어해서 사실 일본도 시장 개입, 한국도 미국과 외환 공조라든가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것이 얼만큼 지속될 것이냐 하는 측면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각국들이 평가 절상하면 과거 일본이 엔화 강세로는 프라자 협정 때문에 물가 떨어지고 잃어버린 20년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세계 각국들이 범위를 높여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평가 절상 경쟁을 건드면 세계 경기에서 보면 세계 무역이 위축되게 되고 수출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세계 경기가 어렵게 되는 이런 환경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여기에 주도권을 줬던 미국의 태도가 얼마큼 변할 수 있겠냐 하는 측면에서는 예. 자, 미국도 강달러 유발해서 물가를 잡겠다 하는 측면이니까 다른 국가에서 인플레 수출을 당하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국과 적대적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탈미국. 그다음에 페드에 대해서 탈. 그리고 강달러에 대해서 자, 이제는 니네들의 강달러에 의해서 인플레 수출하는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해서 자국 독의 아우타키. 달러로서 또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움직임에 미국 입장에서도 국제적으로 부담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내부적으로 보면 강달러 되면 결국 쌍둥이 적자가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강달러 되면 미국 경기가 위축되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일본과 프라자 협정을 체결해야 된다. 쌍둥이 적자가 확대되니까 미국의 국부 손실이 되니까 바이든 저거 못한다. 페드 못한다. 페드 교체.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슨 극단적 표현을 썼습니다는 아침에 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극단적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자 쌍둥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프라자 협정을 다시 체결하는 게 아니냐. 그 뉴스도 아마 나왔던 배경이 된다. 이게 대선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상황은 지금 2년 후에 지나간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태도가 어떤 태도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태도, 우선 옐런 장관부터 이 과거와는 다르게 재무부 보유 현금으로 국채를 매입할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엔달러 환율이
안정이 되는 데는 미국의 협조가 이렇게 외환공조 차원에서 미국의 협조가 됐습니다. 예. 사실 오늘 국채 발행 물량이 증가하겠다 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간데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오히려 떨어진 데는 재무부의 현금 개입. 어제는 이제 이 대목을 굉장히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의도치 않는 2년자가 달리 의도치 않는 지금 미국 경제가 2년 전과 달리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년에 강달러 하는 자 그때 당시에 강달러 해서 인플레는 잡혔습니다. 그때는 CPI가 9.1%인데 지금 3%대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달러의 이 부분에 의해서 사실 인플레를 잡고자 하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비해서는 미국 경제가 좋습니다. 그런 측면이니까 정책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의도치 않은 강달러 부분에서 대외적으로 보면 탈달러화라든가 이런 걸 촉진시키고 대내적으로는 쌍둥이 적자에서 바이든 정부의 쓴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에 부담될 수 있는 소지를 말씀드렸습니다는 미국 내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지방은행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워낙 큰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지방은행 위기 문제라든가 또 미국의 은행들이 대출에 의해서 받는 이 수익보다도 지금은 이자 지급이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이 나가는 상태에서 은행들의 캐시플로우 상황도 굉장히 악화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내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그게 예. 다시 나오는 알스타 중립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실물경제 침체라든가 과열을 유지시키지 않은 금리를 알스타 금리고 RW스타 금리는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금리입니다. 제가 보면 실물경제 여건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알스타 금리 미국의 기준금리가 자꾸 늦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R스타 금리가 L스타 금리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 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상당히 불안한 문제죠. 금융 시스템이 불안하니까 어떤 문제냐? 미국 내부적으로는 상업용 부동산 위기의 문제가 계속되는 거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했던 지방은행 위기 문제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의 내부적으로도 자 재무부 입장에서는 국채 부분이지 않습니까? R스타 금리가 RW스타 금리가 높여 미국의 지방은행 계속돼 상업용 구석 계속돼 사실은 국채를 매입할 수밖에 없죠. 자 국채를 매입하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어느 것처럼 국채 금리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R스타 금리가 RW스타 금리에 이렇게 격차 부분을 축소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방은행이라든가 지금의 미국의 위기 문제라든가 대외적으로 보면 탈달러라든가 이런 쪽에 또 쌍둥이 적자 우리를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 이게 왜 일본 입장에서 숨통을 쳐줄까 하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오늘 달러 인덱스가 106에서 105엔대, 엔달러 환율이 160엔에서 156엔. 일본 정부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뭐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 그리고 미국의 재무부의 국채 물량에 있어 오늘 발표되고 있습니다는 시장에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로 발행 물량과 그건 심리 여건이지만 실제로 현금 보유 가지고 매입 개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일 이제 오늘부터 미국의 FOMC 회의에서 매입하기 전에서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질 금리가 떨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쪽 내용도 궁금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